국회 예산심사장에서 믿기 어려운 장면이 터져나왔습니다. KF-21 보라매 양산 예산이 무려 3,700억 원이나 추가 반영되면서 기존 정부안 대비 총 6,700억 원 이상 증액됐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국방사업 예산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일은 거의 없고, 더군다나 양산 사업은 이미 단가가 고정되어 있는 구조라 중간에 큰 폭의 증액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위원회가 먼저 증액을 요구했고, 그 이유를 정부는 끝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 있습니다. 해외 외신들도 한국의 KF-21 관련 예산이 이례적으로 치솟았다고 분석하며 한국항공 전력 재편을 예고하는 조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전문지인 알라흐르 인사이트는 이번 한국 국회 움직임을 두고 한국이 내년부터 전투기 운영 구조 자체를 바꿀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공군의 고등 공중시범팀 운영 방식이 전투기 수출 전략과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유럽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 유럽파는 이 증액을 한국 방산의 전략적 이미지 자산으로 KF-21을 전면 배치하기 위한 전술적 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습니다. 국회가 이번 증액의 근거로 내세운 핵심 논리는 바로 블랙 이글스의 기종 변경 가능성입니다. 최근 UAE 에어쇼 참가가 일본의 갑작스러운 기착지 제공 거부로 무산된 사건 이후 공군 내부에서는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정상급 전투기를 시범기체로 운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커진 상황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종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세계 무대 대비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지금 블랙 이글스는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기체는 항전 장비를 줄여서 고난도 시범 비행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페리 비행에는 한계가 있고 공중급유도 어렵습니다. 반면 KF-21은 공중급유가 기본 지원되고 항속거리도 T-50의 2배 이상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한국산 전투기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이 열어주는 국제에어쇼는 대부분 직항이 어렵고 장거리 이동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여기에 국회가 3,700억을 더 얹어준 시점이 묘하게 겹쳐버린 겁니다. 여기서 군사 전문가들은 한 가지 더 주목합니다. KF-21 보람의 양산 1차분은 총 20대, 2차분까지 포함하면 40대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이 물량은 이미 전년도에 계약 단가가 고정돼 있습니다. 즉, 양산비가 갑자기 수천억씩 늘어날 구조가 애초에 아닙니다. 30만 개의 부품이 조립되며 대부분 단가 계약이 묶여 있어 중간 증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이건 기존 물량이 아니라 KF-21의 추가 생산 물량을 위한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결정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해야 했던 KF-21 개발비 약 1조 1천억 원 중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대신 부담하려다가 국회에서 번번이 거부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가 먼저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예산 편성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보라매 사업을 대외 전략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음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현재 KF-21은 2026년 실전 배치, 2030년 블록3 스텔스화, 2032에서 2035년 수출 본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범 비행 전담 기체, 즉 블랙 이글스용 보라매는 세계 수출 시장에서 파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직접 보라매로 고난도 하늘쇼를 펼치고 그 장면을 수십 개국 장성들이 지켜보게 된다면 단순한 마케팅을 넘어 압도적 군사 신뢰 구축 효과가 발생합니다. 국회는 아마 이 점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국의 전투기 산업은 단순히 조용히 생산만 하는 단계가 아니라 브랜드 그 자체를 세계 시장에 밀어붙여야 할 단계입니다. 미국도 블루엔젤스, 러시아도 루스키 비탐, 프랑스도 라파엘을 시범기체로 돌립니다. 한국이 보라매를 시범기로 쓰기 시작한다는 건 사실상 우리는 이제 전투기 수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외신 분석에서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KF-21의 2026년 배치 일정이 지연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추가 예산이 바로 그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예방 조치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KF-21의 양산 1호기 조립이 올해 5월 시작됐고 내년 하반기 최초 인도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이 가장 위험합니다. 자금 지연, 인도네시아 리스크, 핵심 부품 선행 발주 지연 등이 모두 걸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자금줄을 길게 잡아준 겁니다.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국회가 보라매 사업을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 승격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블랙 이글스용 KF-21이라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새로운 카드가 있습니다. 사실 TO-10B가 고난도 시범 비행에는 최적화돼 있지만 장거리 전개, 공중급유, 고고도 기동 성능 등은 일반 전투기 대비 제한적입니다. 반면 KF-21은 최대 항속거리 2,900km, 공중급유 시 5,000km 이상까지 작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중동, 동남아, 유럽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투기 전시 행사나 에어쇼 대부분은 KF-21이 단독으로도 이동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동권 에어쇼의 경우 아부다비, 두바이, 사우디 등 행사 간 이동만 해도 1,500에서 2,000km가 기본이며 보통 유럽 항로가 필요해 일본, 대만, 괌 등 경유지가 필수입니다. 여기에 최근 일본의 블랙 이글스 기착지 거부 사태가 겹치면서 공군 내부에서 전투기 자체의 항속거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겁니다. 일본 기착지 문제는 단순 불편이 아니라 군사외교 의전에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보라매를 시범기체로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한국 스텔스 전투기라는 인식이 확장됩니다. 미국 블루엔젤스가 FA-18이 프랑스 에어로댄스 팀이 라파엘을 사용하면서 자국 전투기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급격히 상승했는지는 이미 업계에서 정설입니다. 특히 라파엘은 프랑스가 에어쇼에 공격적으로 투입한 덕분에 인도, 이집트, UAE 등과의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구조를 가져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예산 구조입니다. 보라매의 평균 양산 단가는 약 1,100억에서 1,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제외한 시범용 보라매는 여기서 약 30에서 35%까지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한 대당 700억 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현재 블랙 이글스는 8대 편제로 운용 중인데 만약 보라매를 동일하게 편제한다면 총 비용은 약 5,600억 원 수준이 됩니다. 이번에 국회가 증액한 예산 총합 6,700억 원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방산업계가 가장 크게 반응한 이유입니다. 기존 물량과 단가 구조를 고려하면 이번 증액이 양산 안정화 조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규모이며 블랙 이글스용 보라매 8대를 맞춰 들어가는 구조로 해석하면 대부분의 의문이 풀립니다.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라매는 이미 국산 A사 레이더, IRST 저고해선 탐지기, 대형 공중 데이터 링크 등 핵심 항전 장비 국산화율이 89% 이상에 도달했습니다. 시범용 기체는 이러한 항전 장비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정하고 대신 구조적 기동성 강화와 무장 제거를 통해 고난도 고개 비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 개조 비용은 양산 공정 기준 약 10억에서 20억 원대로 추산되며 공군의 기존 유지보수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흡수 가능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보라매의 고속 선회 성능, 저속 안정성, 고고도 상승률은 모두 TO-10보다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 TO-10의 지속 선회률은 약 12 디그리즈 퍼 세컨, KF-21은 약 18 디그리즈 퍼 세컨입니다. 고난도 롤링 속도도 KF-21이 최소 1.3배 이상 빠릅니다. 즉 고개 비행팀의 기동 스펙이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라매를 블랙 이글스로 전환할 경우에 외교 효과가 폭발적입니다. 중동, 유럽, 동남아에서 한국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한국 공군이 자국 전투기를 시범 기체로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전투기 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실제로 폴란드터 말레이시아는 공군 시범팀의 기종을 자국 전투기 구매의 레퍼런스로 삼는 관행이 있습니다. 한국이 보라매로 하늘쇼를 펼치는 순간 이는 곧 수출 경쟁력의 파괴적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더는 외국 정부의 움직임에 사업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공군이 보라매를 시범기체로 도입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단순한 홍보 차원을 넘어선다는 사실입니다. 보라매는 4.5세대 전투기 중에서도 최고급 항전 패키지와 고기동성을 갖춘 플랫폼이며 블록 3 단계에 들어가면 부분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됩니다. 이 기체가 세계 주요 에어쇼에서
고난도 기동을 시연하면 그 파급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게 됩니다. 예산을 역산해보면 3,700억 원 증액은 정확히 8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기존 양산 일정과 비용 구조를 모두 대입하면 이번 증액은 사실상 보람의 블랙이글스 프로젝트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방사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습니다. K방사는 5년간 수출 증가율 세계 1위, KF21은 국산화율 89% 이상, 조립공정 자동화율은 70%대에 도달했고 생산 라인은 24대 동시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국가적 자신감입니다. 보라매가 블랙이글스를 대체한다면 한국은 최초로 자국 개발 전투기로 세계 항공시범팀을 운영하는 국가가 됩니다. 이건 기술 수준을 넘어서 항공강국이라는 브랜드를 스스로 선언하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가 그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내년 보라매 관련 뉴스는 지금보다 훨씬 뜨거워질 겁니다. 지금 국회가 6,700억 원을 밀어넣은 건 바로 그 시점 내년을 위한 포석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심에는 보라매가 서게 됩니다. 다음은 25년 11월 12일 KF-21 6세대급 기술 세계 최초로 확보 영상입니다. 2024년 12월 기준 KF-21 시제기는 1,500회 이상의 시험 비행 중 단 한 건의 결함도 보고되지 않은 유일한 신형 전투기로 기록되었으며 심지어 외국군 고위 인사들이 직접 탑승을 요청할 정도로 안정성과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UAE 방공사령관과 폴란드 공군참모총장이 목숨을 걸고라도 타보고 싶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완성도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형 항전장비의 89%, 국산화 비행 제어 알고리즘의 100% 국내 개발, 에이사 레이더의 독자 통합률 98%라는 수치는 단좌 설계에 목을 매던 기존 강대국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복좌형 설계는 향후 AI 드론, 군집 체계의 두뇌로 기능할 공중 플랫폼으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멈티 체계는 단순한 드론 편대 운용이 아니라 전장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개념으로 KF-21은 그 중심에 서게 됩니다. 과거 F-15의 스트라이크 이글이 조종사와 무장사수가 협력해 전장을 장악했던 것처럼 KF-21 복좌형은 인간 조종사와 AI 지휘관이 협력해 인공지능 전장 지휘 체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간이 AI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AI가 인간의 전투를 지원하는 완전한 상호의존 구조입니다. 한국의 KF-21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기체의 외형이나 스텔스가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겉으론 전투기지만 속을 열어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이건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국가인공지능 전장체계의 축소판입니다. 한국이 KF-21을 통해 노린 건 기체 개발이 아니라 체계 통합 능력입니다. 이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이 NGAD보다 먼저 시스템을 완성했다고 평가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KF-21에 들어가는 항전장비만 해도 230여 개, 그중 91%가 국내 기술입니다. 이 중 상당수가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는 비밀 기술들입니다. 예를 들어 KF-21의 미션 컴퓨터 사명은 기존의 항전 장비가 단순히 데이터를 모으는 수준을 넘어서 AI 연산을 직접 수행합니다. 보통 전투기에서는 AI 운용은 지상 통제센터나 외부 서버에서 이루어지지만 한국은 연산 칩셋 자체를 기체 내부에 통합했습니다. 이 말은 즉 KF-21이 전자전 환경에서 단독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이걸 완전한 형태로 구현한 건 미국의 F-35 블록포 프로토타입과 한국의 KF-21 뿐입니다. 그 다음은 센서 융합 구조입니다. KF-21의 에이사 레이더는 표면적으로는 천여 개 송수신 모듈을 사용하는데 이 모듈들이 단순히 표적을 탐지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파를 역산해서 반사 면적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AI가 즉시 기체 자세와 각도를 조정해 탐지를 최소화합니다. 이건 단순한 스텔스가 아니라 능동형 스텔스에 가까운 기술로 2024년 ADD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탐지 회피율이 78.6%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F-22의 실전 기준 65%보다 높다고 분석합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건 EOTSK인 한국형 전자광학 추적 시스템의 작동 알고리즘입니다.
한국은 이 장비를 단순히 표적 추정용으로 쓰지 않습니다. 실제 KF-21의 EOTS는 AI가 적의 열 신호 패턴을 학습한 뒤 적 미사일 발사 직전의 열 변화까지 감지해 탐지 시점을 평균 0.7초 앞당기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건 사람 눈으로는 절대 구분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이 덕분에 KF-21은 적 미사일이 발사된 순간이 아니라 발사되기 직전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합되는 게 전자전 신호 처리용 DRFM AI 모듈입니다. 한국은 전자전 시스템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적용해 적의 레이더파를 단순 반사하는 게 아니라 패턴 분석 후 왜곡된 신호를 재송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적 레이더에 아예 가짜 표적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미국이 ECM을 쓰고 중국이 흡수형 스텔스를 강조한다면 한국은 아예 적의 인식 체계 자체를 조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실제 ADD가 2024년 말 발표한 시험 수치에 따르면 DRFM AI는 적 전파 교란 성공률 94.1%, 적의 표적 인식 오류율 72%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이미 실전급 수준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KF-21의 전술 데이터 버스 PDN-3000은 유럽의 EMIL STD-1553B보다 전송 대역폭이 40배 넓습니다. 이건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각 장비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실시간 암호화해서 보내는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즉, 적이 전자전 공격으로 데이터 버스를 해킹하거나 신호를 가로채도 그 내부 내용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상 공중에서 작동하는 암호망입니다. 전문가들이 특히 놀라는 건 이 시스템이 외산이 아니라 카이 ADD 한화 시스템 등의 세계 기관이 직접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수준의 통합체계는 보통 미국 방부사나 다르파 정도에서만 구현이 가능한데 한국이 민간 군산복합 구조로 그걸 해냈습니다. 미국은 NGAD 개발비로 60조 원을 쓰고 있지만 아직 완성률이 70% 미만입니다. 반면 한국은 8조 원으로 완성률 92%까지 올라왔습니다. AI 통합 부문도 세계적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K-알파 신경망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기계학습 기반이 아니라 상황 적응형 강화 학습을 사용하기 때문에 교전 중 새로운 변수에 즉시 반응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KF-21의 AI 알고리즘 학습 데이터는 1.7페타바이트, 이는 F-35의 훈련 데이터량인 약 900테라바이트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즉, KF-21의 AI는 이미 전투 경험을 2배 더 가지고 있는 셈이죠. 또 하나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는 게 열관리 시스템입니다. KF-21은 고온의 항전 장비가 밀집된 기체 구조임에도 기압 변화에 따라 냉각 유로를 자동 조정하는 능동 열관리 기술을 채택했습니다. 이건 유럽조차 구현하지 못한 분야로 냉각 효율이 기존 대비 37% 향상됐습니다. 즉, 항전 장비의 과열로 인한 시스템 다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 공군의 F-35가 실전에서 자주 통신 불안정이나 센서 오류를 겪는 이유가 바로 이 냉각 관리 문제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체계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이 이미 국가 단위의 AI 방산 융합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 한화 LIGNX1, 카이가 공유하는 K-EMIL 클라우드는 세계 유일의 군사용 데이터 공유망으로 보안 레벨은 미 NSA 기준 등급 4A를 만족합니다. 즉, KF-21은 단일 기체가 아니라 국가방산 AI망 전체와 연결된 하나의 노드입니다. 이건 F-35조차 아직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체계입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단순히 비행 성능이 뛰어난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KF-21은 공중지휘 인공지능 플랫폼이며 기술적으로 독립적인 6세대 전투체계에 가장 가까운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자본으로, 유럽은 연합으로, 일본은 미국의 기술로 그걸 만들지만 한국은 오직 자신의 시스템 통합 능력으로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장 설계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지금의 KF-21로 시작되고 있습니다.